굉장히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겠고, 지금 말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라이코스 직원 중에도 거의 90% 이상은 다 링크드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뽑으려는 사람의 평판을 SNS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자기가 가려는 회사의 평판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이 SNS를 통해서 세상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글래스도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글래스도어는 회사의 평판을 쓰는데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 회사를 갖다가 익명으로 그 회사에 다녔던 직원들이 그 평판을 써놨어요. 이 회사의 장점은 뭐고, 뭐가 나쁘고, 뭐 그런 식으로 써놔서 지금은 이 글래스도어에 거의 웬만한 큰 회사들은 다 올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삼성그룹의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는 이 글래스도어에 리뷰가 800개가 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대략 뭐 샐러리에 대한 자기 연봉 정보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 회사에 인터뷰를 할 때는 어떤 팁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별로 점수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성을 가려는 좋은 인재들이 삼성을 가려고 할 때 이걸 찾아보면은 그 생각을 돌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평판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그런 좀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평가 같은 거 할 때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다른지 알았는데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말은 이렇게 쉽게 보이는데요.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판 조회를 실제 회사를 다닌 사람, 그리고 일부러 그거를 갖다가 그 회사에 해코지 하려고 그렇게 쓰는 사람, 뭐 그리고 거짓으로 쓰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래스도어라는 회사는 그거를 자기들의 노하우와 이런 걸로 해서 철저하게 그 리뷰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키고요. 그게 뭐 옐프라고 레스토랑 리뷰 사이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런 것을 스팸이라든지 그런 어뷰즈들을 막아내고 실제 진짜 이런 정보를 넣느냐, 거기가 그 키인 것 같고, 사실 라이코스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코스도 뭐 제가 막판에 회사 팔고 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리뷰가 몇 개 올라오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 누가 썼을까, 정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전곡을 찔린 듯한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되게 읽어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문화라는 게 리뷰 같은 거를 사람들이 좀 잘 써요. 굉장히 뭐랄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잘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많이 정확한 편이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글래스도어 같은 사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잡플래닛이라고 해서 이 기업 리뷰를 공개하는 이런 곳이 나왔고, 저는 많이 써보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걸 찾고 해서 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제가 좀 말씀드린 SNS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 쓰지 않은 거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일을 하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전화를 별로 안 걸어요. 제가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를 거의 받을 일이 없어요. 예. 글쎄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면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대들이 다 다르잖아요, 일을 하는 게. 캘리포니아 시간하고 동부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일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전화를 걸거나 뭐 이런 걸 어려워서, 많은 경우는 대부분 뭔가 컨퍼런스 콜을 하거나 뭔가 통화를 원할 때는 이메일을 보내서 먼저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그냥 내가 그쪽 시간으로 한 3시쯤에 전화를 걸어도 되겠냐라는 그런 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화를 걸었을 때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신뢰가 아니고, 안 받으면은 대부분은 보이스 메일로 넘어가서 보이스 음성 메모를 이렇게 남겨놔요. 그러면 그 음성 메모를 듣고 콜백을 해주는 거예요. 콜백을 해줄만 하면. 그래서 제 시간 자체를 방해받지 않고 좀 유효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할 때는 하고 메일로 답장해 줄 거면서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국의 또 되게 비효율적인 문화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은 무조건 여기는 전화를 상대방이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온 전화인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해서 그냥 그 또 이렇게 받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계속 이렇게 좀 방해받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일은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은데 미국보다 오히려 생산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일을 할 때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그것 자체가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린 것은 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SNS를 쓰고 이렇게 보면서 그 이렇게 봤던 좀 SNS를 쓰면서 이런 그 기회를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그 외국 회사에 취업하는 그 방법이라고 썼는데 우연히 그 알게 된 그 김윤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보면 홍익대 미대를 작년에 작년이 아닐까? 올 초 2월에 이렇게 졸업한 그 홍익대에서 뭐 미디어 디자인 그걸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 여름에 삼성전자에서 그 디자인 그 인턴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최종 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잡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이 아이콘 같은 거를 디자인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그 아이콘들을 했는데 이거를 좀 사람들이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그 사이트에서 유명한 비헨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비헨스라는 사이트에다가 자기 이런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업로드를 한 게 삼성에서 일을 막 마친 그 한 10월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거를 업로드를 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봤는데 매일 뭐 몇 개씩 이렇게 댓글이 지금은 한 300개가 넘게 달렸죠. 댓글이 오고 이렇게 조회수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얻었어요. 이 디자인 자체를 워낙 이렇게 깔끔하게 미니멀리스트적으로 해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놀란 게 그 몇 달 지나서 한 3-4달 지나서 2월이 됐는데 존 마에다라는 사람이 그 트윗을 했어요. Simply Icon of World Landmark by 윤 제이 킴 이렇게 해서 이 방금 보여드렸던 그 비헨스 링크를 이렇게 트윗을 하면서 아이콘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존 마에다라는 사람은 그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의 그 학장이었던 사람이고요. 그 MIT 미디어랩 출신으로 이 테드에서도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 그 굉장히 심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단순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디자인의 거장, 뭐 누구는 디자인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긴 게 애플하고 에어비앤비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냐고. 그래서 이메일을 몇 번 이렇게 주고받다가 그 애플에서 비행기 표를 보내줬어요. 너 한번 인터뷰하러 와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올 초에 애플로 이렇게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간 김에 여러 그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K그룹 분들도 만나고 윤 회장님도 만나고 그래서 또 그 옐프라는 회사에서 또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 옐프하고 애플에서 잡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플 가기로 하고 그 해서 비자 프로세스가 끝나서 9월부터 쿠퍼티노 애플 본사 지도팀에서 이렇게 근무 중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잠깐 이 중동에서 아버지 따라 산 거 외에는 그렇게 영어를 많이 할 기회도 없었고 한국에서 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이렇게 취업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일했던 그래서 사실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는데
이 디자인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애플한테 픽업을 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게 그게 이런 그 SNS를 잘 활용하면 이런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SNS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약한 윅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또 기회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케이스인데요. 드라마 피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그 옛날에 제가 한번 이렇게 트윗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그 의외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미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제가 2010년도쯤에 그 트위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게 반응을 보이면서 어떤 사람이 드라마 피버라는 사이트가 있다. 이 드라마 피버라는 사이트가 미국에서 많이 보고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로 제가 그때 소개를 했어요. 이게 2010년도 6월인데 그래서 그 드라마 피버라는 훌륭한 사이트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한류를 영어권에 보급하는 그런 천병 같은 사이트인 것 같다라고 해서 당시에 이렇게 썼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 링크드인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 박석이라고 드라마 피버의 파운더인데 창업자인데 자기가 그 당신이 우리 드라마 피버에 대해서 트윗을 해준 것을 봤다. 고맙다. 그리고 내 이름은 박석이라고 하는데 당신을 알고 지내고 싶다. 이렇게 와서 그래서 당신 회사 어디냐 이렇게 신기해서 보니까 뉴욕에 있고 보니까 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몇 달 뒤에 뉴욕에 갈 일이 있었는데 뉴욕에서 한번 연락을 해서 시간이 남아서 잠깐 가서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런 그 볼품없는 동네에서 작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실력이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라이코스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광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아서 저도 뭔가 도와줄 게 없을까 그래서 내가 뭔가 도와줄 게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프트뱅크가 아니고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 투자잖아. 그런데 좀 혹시 모르니까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 절친한 후배가 있는 소프트뱅크에다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소프트뱅크에 가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굉장히 좋은 또 인상이 이어졌고 바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가 지속되다가 한 1년 있다가 소프트뱅크가 몇백만 불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연결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 회사가 바로 얼마 전에 그 소프트뱅크에 아예 팔렸어요.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게 잘 됐는데 어쨌든 꼭 제가 이걸 연결해줘서 소프트뱅크 투자를 받았다고 소프트뱅크 재팬에서 인수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그 연결 하나하나가 뜻하지도 않은 이런 좋은 결과를 이렇게 이뤄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손정희 회장을 만나러 일본 가면서 그 저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는 그 몇 년 전에 저하고 연결돼서 기쁘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연결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메이징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냥 제 이런 이 경험과 느낌인데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시대고 특히 SNS를 통해서 정말 잘만 활용을 하면 많은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저는 그 트위터를 2008년도에 처음 이렇게 본격적으로 써보면서 개인적으로 전율을 했던 거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쏟아내는 것을 실시간으로 그걸 검색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까지 없었던 엄청난 미디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위터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처음 140자를 쓴다고 그랬을 때는 뭐 140자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저런 바보 같은 아이디어가 있을까라고 다음에서 본부장 회의를 하면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트위터를 제가 모든 건 직접 써봐야 알아요. 그런 면에서 직접 써보다가 알게 된 게 제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라이코스에 출장을 가서 라이코스의 뭐에 대해서 트위터로 독백처럼 날렸는데 누가 저한테 바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 트위터에 대해서 라이코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더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허공에 대고 이렇게 팔로워도 한 명도 없고 허공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듣고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누군가 하고 그 사람한테 그때 멘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메시지 리플라이를 해서 당신 누구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 라이코스의 PR 담당이다 라고 해서 보니까 저쪽에 앉아있는 아줌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제가 했는지 모르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 SNS라는 게 대중의 생각을 이렇게 알고 뭔가 대중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제품을 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사람들이 내가 혼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던져보면 별게 아닐 수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던져보면은 굉장한 그런 반응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잘만 활용하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좀 뭔가 할 때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한 걸 듣고 어떤 앞에서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테마였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니까 거의 8시 23분이 돼서 잠깐 받고 또 하나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일본의 그런 후패드라는 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그 SNS로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 자기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근데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는데 네. 이렇게 너무너무 이게 훌륭하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금세 이걸 카피해서 이렇게 쫓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지구 하늘 아래 누군가는 비슷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 그걸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그렇게 해서 빨리 만들어낼 자신이 없으면은 그렇게 공개도 사실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 아이디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감추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보내드리면은 절대로 그 아이디어를 딴 데 얘기하지 말라 뭐 하여튼 그런 걸 갖고 그럼 저는 그냥 보내지 마시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는 분일수록 받으면은 별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실리콘밸리하고 동부의 문화, 미국 동부의 문화에서 보스턴 쪽하고 이렇게 차이 중에 하나는 거기는 보면 NDA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뭐 감추는데 뭐든지 가서 뭐 논의를 하거나 그럴 때 꼭 NDA를 쓰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문화가 있고 근데 실리콘밸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오픈된 그런 컬처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 뭐 원래 다 그런데 VC들은 절대로 그런 스타트업하고 얘기하거나 이럴 때 그런 NDA를 안 써요. 예, 그걸 쓰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처럼 뭐 1년에 한 1000명 넘는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고 중요한 거는 실행력이고 막상 해보면은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달라지는데 그때 적응을 하면서 빨리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원래는 지금 좀 끝내려고 했는데 이왕 미디어 관련된 말씀을 약간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훅패드라는 사이트 얘기를
아주 빨리 10분 안에 이렇게 하고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쿡패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쿡패드는 일본 회사고요. 세계 최대의 레시피 사이트예요. 레시피는 요리법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17년간 오로지 한우물만 판 회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업주고요. 창업자가 산호라는 사람인데 그 요리를 좋아했어요. 자기가 하는 그 요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쿡패드를 그 97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만들면서 처음에는 요리 레시피 검색하고 사람들이 레시피 자체를 인터넷에 투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서 98년도에 이런 게시판처럼 해서 만들었고 99년도에 회사를 쿡패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갖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한 그 6, 7년 동안 흑자를 내지 못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키워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 2006년도에 흑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역사에서 그 거의 돈도 못 벌고 굉장히 어려운 직원 한 10명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게 2005년까지 이렇게 갔었고 이 다음부터 매출을 내면서 굉장히 회사가 잘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 아주 일본적인 일본 인터넷 마켓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그 쿡패드 편집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의 인터뷰를 제가 읽었었는데 직원 3명 월급 5만 엔으로 시작을 해서 그 쿡패드에서 9년 동안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정도 되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이 회사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요리 이름하고 뭐를 이렇게 해서 레시피 검색을 누르면은 그 레시피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레시피가 거의 180만 개의 레시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SNS예요. 이것도 세계 최대의 레시피 기반 SNS고 들어가면은 그 자기 레시피를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는데 뭐 굉장히 일본 사람들답게 꼼꼼하게 올리죠. 물 얼마, 뭐 그리고 참기름 얼마, 그래서 뭐 숟가락으로 먹는 고추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올리는데 이거 자체 하나하나가 중요한 그런 DB가 되고 사람들이 댓글을 요리를 해보고 댓글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댓글을 붙여요. 그래서 이게 뭐 인기 있는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듯이 요리들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서 하는데 정말 이 회사의 문화 자체가 요리를 사랑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한 뭐 100몇십 명이라고 그러고 그거밖에 안 되고 모든 직원의 사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층마다 다 저렇게 큰 키친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저 회사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재료를 줘요. 매일 신선한 식재료가 배달이 되고요. 그 식재료를 매일 자기가 요리를 해서 이렇게 같이 먹어요. 그래서 뭐 거의 매년 30%씩 성장을 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뭐 하나로 한 650억 정도 되는 건데 이 인터넷 회사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이런 매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광고 매출하고 프리미엄 서비스 매출.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쓰면서 월 한 한국 돈으로 3,000원씩을 내요. 그런 3,000원씩을 내는 유저들로서 나온 매출이 전체에서 한 400억 정도면은 그 광고는 한 뭐 250억, 300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 광고하고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그 매달 내는 월정액 그 매출이 황금 비율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매출이 이렇게 계속 분기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그래프를 사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도 컨텐츠만 가지고. 지금 180명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이 50%예요. 반이 남아요. 이 매출. 그러니까 650억 매출에서 300 몇십억이 이 이익률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익률이 높냐고 제가 CEO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컨텐츠 사는데 돈이 안 들지 않느냐. 컨텐츠 비즈니스지만 유저들이 다 와서 제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받쳐주는데 그걸 갖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컨텐츠 수급 비용이 안 들고 회사의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다. 그래서 저렇게 영업
이익률이 높은 거다. 그러니까 거의 게임 회사 같죠. 예. 근데 저런 컨텐츠를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앱도 모바일 시대에도 굉장히 적응을 잘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저렇게 만들어서 냈는데, 그게 일본도 게임들이 인기인데, 저희가 라인에 갔을 때 그 얘기였는데, 뭐 이런 게임 앱을 하면서 일본의 최고 히트 앱 중에 하나로 푸패드를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앱도 굉장히 잘 만들어서 모바일 시대에 크게 성장하고 있고, 월간 방문자 수가 4,400만 명이 방문하는, 일본의 특히 여성들은 거의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유명한 사이트예요. 근데 그 중에서 스마트폰이 60%, 일본 스마트폰 보급률은 아직 50% 조금 넘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유저가 저만큼의 비율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PC를 통한 방문 자체는 계속 이렇게 평범하게 하거나 이렇게 거의 약간씩 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의 이런 방문량이 늘어서 계속해서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앱이 2천만 다운로드를 넘었다 뭐 이런 그런 뉴스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당연하죠. 네,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사이트고, 제가 아까 4,400만 방문자라고 했는데 일본 인구가 얼마예요? 1억 좀 넘잖아요. 그중에 절반이 한 5천만 여성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4,400만 방문자인데 이 계산을 해보면 일본의 거의 모든 여성이 이렇게 쓴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특히 20대하고 30대, 40대의 여성들이 절대적인 그런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고, 제가 이게 몇 달 전에 만든 자료인데 171만 개의 레시피가 있고, 레시피 숫자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저렇게 한 버티컬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대형 포털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치면 네이버 다음이 막 공격을 해대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어떤 레시피 사이트를 가장 많이 쓰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90%가 쿠페드라고 그러고, 그 외에 약간 뭐 라쿠텐이라든지 뭐 아지노모토라든지 이런 요리 회사 뭐 이런 데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회사는 광고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내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신기한 건데, 2005년부터 프리미엄 유저 제도를 줬어요. 이게 프리미엄 유저가 되면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는 건데, 왜 사람들이 돈을 내느냐, 왜 사람들이 한 달에 3,000원씩 돈을 내고 이걸 쓰느냐에서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170만 개의 레시피 중에서 내가 원하는 레시피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레시피가 예를 들어서 제가 비빔밥 레시피를 찾아요. 그럼 비빔밥을 딱 찾는데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2,000개의 비빔밥 레시피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좋은 그런 레시피를 좀 찾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 딱 하면, 여기 보면은 신착순이라고 해서 그냥 시간순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인기순,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받은, 댓글이 많이 붙은 그런 걸 찾아서 보고 싶다라는 순간 누르면 돈 내라고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가입하면 첫 달은 무료로 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 하면은 딱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레시피를. 그게 최고의 가치고, 그 밖에 뭐 저장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이것 때문에 쓴다는 거죠. 한국 같으면은 될까 사실 싶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 서비스 비즈니스, 프리미엄 서비스의 가입자들이 저렇게 빨리 늘어나서 지금 130만 명이 돈을 내고 써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 스마트 미디어 이렇게 컨텐츠 비즈니스 해보시면은 몇천 명이라도 돈 내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나가는데, 근데 저게 130만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런 공고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광고도 굉장히 잘해요, 이 회사는. 예. 광고 자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타겟팅된 거예요. 이거는 요리를 오늘 내가 뭘 먹을까를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그리고 지역, 어느 지역에 사는 몇 살 정도의 주부가
이 사람은 주로 뭐 카레를 많이 먹고 아니면은 한식을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회사들이나 슈퍼마켓이나 식당들이 이거 여기에 그 광고를 하면 효과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